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. 오늘의 무대는 베트남 다낭입니다.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선자 반도 근처의 한 전통 어촌이에요. 아, 다낭이군요. 네. 근데 이게 그냥 여행기가 아니고요. 스탠드업 패들보드, 그러니까 SUP를 타고 이 마을을 탐험한 아주 생생한 관찰 기록입니다.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. 보통은 뭐 관광보트 타고 휙 지나가잖아요. 맞아요. 시끄럽게. 네. 그런데 이건 아주 조용한 패들보드 위에서 물과 같은 눈높이로 마을을 들여다봤다는 거니까요. 뭐 전혀 다른 풍경이 보였을 겁니다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패들보드의 노를 따라서 그곳에 떠 있는 수백 척의 배들이 하는 이야기, 또 그 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,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자연의 비밀까지 한번 같이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익숙한 해변 뒤에 숨겨진 진짜 다낭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야기는 다낭의 상징이죠. 산 중턱의 그 거대한 해수관음상, 레이디 붓다가 보이는 한 항구에서 시작됩니다. 아, 거기서 출발했군요. 네. 이 기록을 보내주신 분이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아주 선명한 주황색의 베트남 해상 구조대 선박이었대요. 그 배 한 촉이 사실 이 공간의 성격을 딱 보여주네요. 어떤 의미일까요? 단순한 어촌이 아니라 이 일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는 뜻이죠. 매일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한테는 저 주황색 배가 그냥 구조선이 아니라 뭐랄까 희망의 상징 같은 거였을 겁니다. 그렇겠네요. 그리고 그날따라 아주 중요한 동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바람입니다. 바람이요? 네. 동쪽에서 바람이 꽤 불어왔다고 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바람을 거슬러 가느라 좀 힘들었는데 돌아 나올 땐 반대로 바람이 등을 싹 밀어줘서 거의 노를 젓지 않고도 편하게 흘러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그 바람.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. 아, 정말요? 네. 처음엔 그냥 패들링을 좀 힘들게 하는 날씨 변수겠거니 싶지만요. 사실 이 어촌의 모든 비밀이 그 바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잠시 후에 보게 될 수백 척의 배들이 왜 전부 한 방향을 보고 있는지, 더 나아가서 이 마을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다 연결되죠. 와, 궁금해지는데요. 아, 그리고 이분이 17년 전쯤에 오토바이로 이 선잡반도를 일주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. 아, 과거 경험이랑 비교를 했군요. 네. 그땐 막 비포장도로 먼지 뒤집어 쓰면서 겨우 지나갔는데 지금은 고요한 물 위에서 그 풍경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다고 해요.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본 풍경이 정말 바다 위의 작은 도시 같았다고 합니다. 300척, 400척이 넘는 배들이 있었다면서요? 상상만 해도 장관이네요. 네. 그런데 그 많은 배들이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이죠. 정말 신기하게도 300척이 넘는 모든 배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뱃머리를 한 방향, 바로 바람이 불어오던 동쪽으로 딱 향하고 있었대요. 저는 처음에 출구를 향해서 바로 나가려고 준비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?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생존의 지혜입니다. 책에는 안 나오지만 수세대에 걸쳐서 어부들 몸에 그냥 새겨진 원칙 같은 거죠. 아, 닷을 내릴 때 뱃머리를 바람 쪽으로 두면요. 배가 바람 저항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앞뒤로만 살짝 흔들려요. 좌우로 막 요동치지 않고요.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. 와. 만약에 옆으로 서 있으면? 아마 밤새 배 안에 물건 다 쏟아지고 잠도 못 잘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수백 척의 배들이 그냥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자연 풍향교였던 거네요. 바로 그거죠.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침반 없이도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. 그 거대한 질서 속에 작은 패들보드 하나가 떠 있었다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럼 그 거대한 풍향계를 이루고 있던 배들,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그냥 다 같은 고깃배가 아니더라고요. 네,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흥미로웠어요. 기록을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딱 봐도 힘 좀 쓰게 생긴 배형 어선이 있습니다. 뱃머리에 큰 롤러 달려있는 배들이요. 맞아요. 그게 수백 킬로그램짜리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치라고 해요. 사실상 어업의 산업화를 보여주는 배들이죠. 이 어촌이 꽤 큰 상업 어업 기지라는 뜻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비슷한 중형 엔진 어선들도 있었고요. 그런데 세 번째 배가 정말 독특하게 생겼습니다. 바로 새우잡이배. 이 배가 정말 재밌죠.
네, 다른 배들보다 훨씬 길고 폭이 좁은 모양이래요. 왜 그런가 했더니 쓰는 그물 때문이더라고요. 딱 그 말이 맞아요. 기능이 형태를 결정한다. 이 배들이 쓰는 그물이 아주 특별하거든요. 길이가 10m가 넘는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의 거대한 그물을 배 양쪽에 달고 다닌다고 해요. 근데 그물코가 거의 모기장 수준으로 촘촘하대요. 아주 작은 새우까지 다 잡으려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거대하고 넓은 그물이 물속에서 받는 저항이랑 균형을 잡으려고 배 모양이 자연스럽게 길고 좁아진 거라는 거죠. 그렇죠. 어떻게 하면 이 특이한 그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끌 수 있을까? 이 질문 하나에 대한 수세대에 걸친 해답이 바로 그 배의 모양인 겁니다. 살아있는 해양공학 교과서예요. 와, 정말 그렇네요. 그리고 베트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바구니 배도 있었다고 합니다. 코라클리어. 네, 저는 저거 타면 빙글빙글 돌기만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큰 배랑 육지를 오가는 뭐랄까 셔틀버스나 택시 같은 역할을 한대요. 작은 배 같지만 저 배가 없으면 이 어촌의 혈관이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큰 동맥이랑 육지를 이어주는 모세혈관 같은 역할이죠. 아, 모세혈관, 기후가 딱이네요. 그럼 이 배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. 배의 종류만큼이나 그들의 하루도 아주 역동적이겠죠. 자료에 그 시간의 흐름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. 네, 마침 패들보드를 탄 시간이 이른 아침이어서 밤새 조업을 마친 배들이 막 항구로 돌아올 때였다고 해요. 새벽 3시, 4시. 가장 분주한 시간이네요. 네,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가 들어오면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룻밤에 100kg이 넘는 새우를 내리고 분류하는 작업을 같이 한대요. 바로 그 장면의 핵심입니다. 어업이라는 게 한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가족,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죠. 그렇죠. 남편이 잡아오면 아내와 아이들은 뭇해서 그걸 정리하고요. 네, 그렇게 새벽의 분주함이 끝나면 마을은 잠시 숨을 고르겠죠. 그러다가 맞아요.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되면 아까 그 길쭉한 새우잡이 배들이 다시 그물을 챙겨서 밤의 바다로 나간다고 합니다.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이 명확하네요. 네, 아주 규칙적인 삶의 패턴이 느껴졌어요. 아마 그 리듬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닐 겁니다. 새우가 가장 활발한 시간, 아니면 조류의 흐름이 가장 좋은 시간, 그런 자연의 주기에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맞춘 결과물이겠죠. 아, 새벽과 오후, 하루 2번의 밀물과 썰물처럼 이 마을의 삶도 거대한 리듬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. 이렇게 300척이 넘는 배,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이 소중한 터전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? 태풍이라도 한번 오면.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.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바람과 고요함의 비밀이 여기서 풀리는 거죠. 아, 드디어 풀리는군요. 네. 기록을 보니까 이 어촌이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. 천연의 요새, 딱 맞는 표현입니다. 거대한 선자반도가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병풍처럼 막아주고 또 높은 산들이 남쪽 바람의 영향까지 줄여준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결과 이 작은 만은 외부의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보호받는 일종의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. 와, 그 지리적 축복이 바로 이 어촌이 수백 년 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군요. 정확합니다. 어부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인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부터 수백 척의 배와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자연이 만든 방패가 있었던 거죠. 와, 듣고 보니 모든 게 다 연결되네요. 처음에 패들보드를 탈 때 느꼈던 그 잔잔함이 그냥 그날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군요. 아니었던 거죠. 바로 그 잔잔함이 수백 척의 배를 지켜주는 이유였고 그 덕분에 한 마을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고요. 바로 그겁니다. 청취자분께서 패들보드 위에서 느꼈던 그 평화로움은 사실 이 마을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자연 시스템의 일부였던 셈이에요. 초보 패들보드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준 바로 그 조건이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. 정말 완벽한 연결고리네요. 오늘 기록을 짜라다 보니 스탠드업 패들보드라는 아주 작은 경험에서 시작해서 한 어촌의 살아있는 문화, 또 그들의 지혜, 공동체의 하루,
그리고 이 모든 걸 품어주는 자연의 원리까지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. 수백 척의 배들 사이를 아무 소음 없이 그냥 미끄러지듯 떠다니는 경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그 공간과 정말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. 배의 방향이 바람을 알려주고 배의 모양이 뭘 잡는지 말해주는 곳. 모든 게 말을 걸어오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을 유영하는 기분이었겠죠. 기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곳을 다낭에서 가장 진정성 있고 평화로운 장소 중 하나라고 묘사하면서 끝이 납니다.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네. 이 기록에도 나오지만 과거에는 오토바이로 가기도 힘든, 그러니까 외부인이 잘 몰랐기에 이곳의 진정성이 지켜졌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보존이죠. 네. 그런데 스탠드업 패들보드 같은 이런 조용하고 멋진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매력을 알게 되고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의 문화를 어떻게 함께 나누고 또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? 그 경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